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발성배전 연구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좀 감회도 새로우실 텐데요. 이제 마지막이다 또 시작입니다. 이제 42일 남았으니까 이제 42일 동안 여러분들 많은 생각 좀 가지시고 42일 뒤에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새해 이렇게 복도 한번 빌어보시고, 보통 보면 연말 딱 새해 바뀔 때 어디를 가서도 막 소원들 비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합격해달라고 한 번씩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은 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박창숙 씨의 발성배전 서브노트는 다 끝납니다. 물론 이제 발전 쪽을 저희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4주 동안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안내드렸던 것처럼 한 200문제 정도 시험 빈도가 높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총정리 개념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 이제 보호 방식 쪽입니다. 보호 방식 쪽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2F, 2D.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해가지고 리클로저를 어떤 식으로 종작을 하는지. 리클로저. 그 다음에 RSF라고 했죠. RSL이라든가. 그럼 섹셔널라이저. L이라고 하면 라인 퓨즈고, F라고 그러면 라인 퓨즈. 라인 퓨즈, 이 세 개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배전선을 보호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그겁니다. 배전선 보호 방식 2F, 2D를 가지고 어떤 게 동작하고 각각의 장비별로 보호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추가된다 그러면 ASS 같은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00kW 미만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배전선 보호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보호계전기 쪽이 더 높지 배전선 보호 방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배전 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배전 자동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계전기 분류. 보호계전기가 뭐냐? 정의, 목적, 구비 조건 이렇게 나오죠. 보호계전기의 목적은 뭐죠? 두 가지. 10장에 나와 있죠. 사고 제거, 보안 유지, 그 다음에 사고, 전부 다 사고가 들어갑니다.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호계전기를 쓴다. 그건 뭡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고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그럼 이건 뭐죠? 신뢰도 유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계전기에서. 왜? 기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한번 보고 하는데도, 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보호계전기 딱 나오면 이제 그림이 나와야죠. 뭐가 나왔었죠? 처음에?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두 개가 있었죠. 여기에 PT가 있었고, 여기에 CT가 있었고, 여기에 차단기가 있었고, CT는 2차 측에다 그리는데, 여기 보호계전기가 있었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트리코이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 그럼 처음에 뭐죠? 전력계통이 있죠. 계통에 뭐가 있죠? 센서로 있는 PT, CT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호계전기가 있죠. 그 보호계전기가 뭐를 연결한다? 이 CB, 차단기 VCB 쪽으로 시그널을 내보내는 요 네 가지 그림이 있었죠. 요거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 이거는 이제 제가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호계전기가 나왔을 때 정의 정도로 던져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밑에다 깔고 가야죠,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보호계전기 분류를 한다.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보호계전기 구비 조건이 뭐였죠?
키워드 5글자. 선, 과, 구, 조, 경. 선택 차단이 가능할 것. 이게 과도한 정도 뭐 이 부분이었네. 후비 보호가 가능할 것. 뭐 시간에 대한 조정 능력이 있을 것. 경제적일 것. 이런 부분 생각나시나요? 예, 그런 것들. 왜 이제 보호계정기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계정기 분류가 나오는 겁니다. 분류를 하는데 뭐였죠? 그때 뭐 가동 코일형, 가동 철심형, 그다음에 뭐 플런지형 뭐 돼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유도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형, 그다음에 디지털형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유도형, 원판형, 정지형, 디지털형인데 유도 원판형이 뭐로 나눠지냐? 가동 코일형이냐, 가동 철심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한 네 가지가 있었죠. 그걸 적으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호계정이 분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 다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나중에 보면은. 그럼 보호계정이 분류해서 이제 그럼 얘가 이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동차도 보시면 PRN, D2L 있듯이 얘 특성 할 때 키워드가 4개가 있었죠. 순, 정, 반, 정. 순, 한시, 정, 한시, 반, 한시, 정한시성, 반한시. 이렇게. 순시는 뭐라고? 이건 순시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순시니까 얘는 순시 이거죠. 정한시는 이거보다 약간 큰 게 정한시죠. 이렇게. 반한시는 이거죠. 정한시성, 반한시는. 반한시성, 정한시죠. 순정, 반정이니까. 반한시성, 정한시. 정한시. 네. 반한시 쪽으로 오다가 여기서 정한시로 이렇게 간다. 요 4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은 여기다 뭐 SI, 노멀 인버스, 베리 인버스, 익스트림 인버스, 그 다음에 뭐 디피니트 타임, 뭐 롱타임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교과서적인 거 외에 이론적인 거 외에 실무적인 거를 내용을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게끔 여기 롱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보호계정의 분류가. 그럼 보호계정기에 이제 동작 요소들이 뭐가 있냐? 전압형이 있고 전류형이 있고 뭐 주파수형이 있고 뭐 탈주형이 있고 뭐 이런 전력형이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와주시면 되겠죠. 보호계정기 분류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걸 이제 딱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써 나갈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 다음번에 하는 200문제도 그걸 위주로 할 겁니다. 왜? 문제 답 항상. 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답을 쓸 거냐? 키워드로. 키워드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쓰는 훈련들에 대해서 하시게 됩니다. 이따 자료들을 보시면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송전선 보호 방식을 설명한다. 그럼 이제 키워드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송전선 보호 방식. 송전선 보호 방식.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크게 얘기하십시오. 그냥 과, 방, 거, 피, 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키워드가 뭐가 있었죠? 예? 표전 통마강. 표전 통마강. 이렇게 나왔죠? 과는 뭐였죠? 과전류. 방은 방향 과전류. 거는 거리 계산 방식. P는 파일럿 계산 방식. J는 제페로 방식. 파일럿 계산 방식에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다면서 표는 뭐라고요? 표시선. 얘는 전력선 반송. 얘는 같이 보시면 통신선 반송. 얘는 마이크로. 얘는 광파. 이렇게 된다고요. 선을 이용하는데 그냥 표시선을 이용한 거냐, 아니면 전력선을 이용할 거냐, 통신선을 이용할 거냐, 마이크로를 이용할 거냐, 광파를 이용할 거냐. 이 파일럿이라는 어떤 표시선을 이용하는데 어떤 선을 이용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파수 때 여기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얘로 올라가서 주파수 제약이 더 커지죠. 요런 정도. 765하고 345는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76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어떻게 되냐. 765도 이제 송전솔로가 보호가 있고 모선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변압기 보호도 있고 이제 나눠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765나 345 같은 경우는 중요 설비니까 2개월화를 해야 된다. 주보하고 후비보를 하고 그 1개월, 2개월별로 해가지고 1개월도 주보, 후비보, 2개월도 주보, 후비보 이런 개념으로 나눠진다는 컨셉입니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다 그냥 그겁니다. 765나 345나. 근데 이제 조금 틀려지는 것들이 이제 송전솔로 쪽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다 거의 보면 송전솔로 쪽이죠. 발전기 쪽에 대한 보호 방식이나 변압기 쪽에 대한 보호 방식들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긴 배전선이든 송전선이든 여기 보면 거의 선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765에 대한 송전선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 나오는 765나 345의 주보, 후비보호로 쓰고 있는 반성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라든가 전력선 반성 방향 비교, 거리 개전 방식에 대해서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개월의 주보에 대한 방식이고 이게 지금 후비보는 무조건 거리 개전이죠. 후비보. 1개월에 대한 주보, 1개월에 대한 후비보, 그 다음에 2개월에 대한 주보, 2개월에 대한 후비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약간 틀립니다. 이제 반성전류 차동 개전 방식인데 반성전류 차동 제어 언더리치 방식 이런 식으로 가지고 조금 내용이 틀려집니다. 여기 자료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PUTT라고 이제 또 있습니다. PUTT라고 해가지고 억제 부분에 대해서 언더 트립으로 나가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없어서 이따 기회가 되면 자료를 옆으로 좀 빼가지고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라고요? 1개월에 대한 주보하고 후비보. 여기는 2개월에 대한 주보하고 후비보.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표로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보 부분이 뭐다? 전력선, 반성, 방향 비교, 거리 개전 방식. 후비보는 전부 다 거리 개전 방식.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나눠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있죠. 그 전체 부분 요약해 놓은 거. 저도 이제 그게 가끔씩 헷갈립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선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3, 4, 5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이 주보, 후비보에 대한 보호 방식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보면은 아는데 또 놔두면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후비보 부분은 뭐라고요? 전부 다 뭐든지 그냥 거리 개전입니다. 거리 개전. 거리 개전을 후비보를 하다 보니까 이 거리 개전 방식을 썼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장단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 개전 방식이 뭐냐? 개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개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차단기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 X 해가지고 여기 그 X 지점까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세타 그리고 뭐 PT, CT 이렇게 여기다가 PT하고 여기다 PT를 그려주는 게 낫겠죠. 여기다 CT를 그려서 이렇게 뭐 계전기 쪽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거리 부분 X는 결국 뭡니까? R은 I분의 V 아닙니까? I가 이게 PTV이고 얘가 CTV입니다. 근데 그거분의 1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밑에가 PTV가 나오고 여기가 위에 CTV가 나온다. 이렇게 돼서 왜? 2차 측에 있는 걸 1차 측으로, 그러니까 1차 측에 있는 걸 2차로 환산하던가 그 PTV는 1로 반대로 환산해줘야 되겠죠, 얘도 반대로 환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엔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요거 잊어먹지 말으시라고요. 헷갈리니까.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개전 방식을 썼을 때, 언더리치라는 부분이 나왔죠. 오버리치라는 부분이 나오죠.
리치가 어디에 도달하다. 근데 언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건 뭐냐,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당겨져서 왔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지점이 여기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부분이 이렇게 나오다가 실제 사고 지점은 여기인데 케이블이 막 병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임피던스 환산하다 보니까 여기 지점의 임피던스가 계산돼서 여기 지점의 임피던스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왜? 임피던스가 여기까지 가서 이 정도의 거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가 안 나왔다. 왜? 이렇게 T분기를 한다든가. 그럼 얘가 병렬로 연결되게 되면 이제 전류 분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류가 다르게 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까지. 사고는 여기서 났는데 여기 이렇게 이쪽에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아이온 I2, I3라고 그러면 I2 값이 이 아이온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게 흘러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임피던스 환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 지점에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점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작게 도달했다. 이게 언더리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도달했다,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인데 여기 지점 쪽으로 왔다 해서 언더리치를 이런 그림들도 그려줍니다. 오버리치는 반대죠. 실제 여기 지점 사고인데 얘가 여기 지점 사고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점 사고는 먼저 동작하고 여기 지점 사고는 바깥 사고니까 늦게 동작해야 되죠. 근데 여기 언더리치 같은 경우 바깥의 사고가 여기로 인식되니까 늦게 동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동작해버리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먼저 동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인식으로 늦게 되다 보니까 늦게 동작하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얘는. 그 개념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거리 개정기 쓰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요? 키워드 8글자? 여기까지. 요 다음에 뭐였죠? 이 거리 개정인 거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빈번히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한 3번 나왔습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도 3번. 10년 동안 3번은. 그럼 뭐 지금 시험 본 지가 얼마나 됐죠? 한 60년 됐죠? 그럼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 분, 하, 전, 직, 동, 하, 타.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키워드만 합니다. 왜? 시험 봤을 때 키워드가 나와야지만 답안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크 저항의 영향. 이건 뭐죠? 여기 나왔죠, 이거. 언더리치. 분리효과. 이거는 가까운 지점 고장 시, 뭐? 오동작. 야, 이게 부동작이네. 전압상시 시, 오동작.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탈절 시 응동. 다상사고 시 뭐라고요? 여기 얘가 언더리치라고 그랬죠. 얘는 오버리치라고 그랬죠. 그럼 언더리치, 오버리치라고 그랬죠.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무조건 그냥 외우시라고. 요거 좀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요거의 영향들 또 보시고요. 반송전류 차동 개전 방식, 반송전압 차동 개전 방식,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데, 반송이 뭐라고요? 우편물 돌려보내는 게 반송이라고 해요. 얘도 뭐 듣는가? 신호를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게 반송이라고 해요. 거리 개정기는 뭡니까? 아까 케이블 길이가 길다고요. 이렇게 쭉 기니까 그 긴 거리를 익혀주기 위해서 포시선을 이용한다든가 전력선을 이용한다든가 통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해서 뭐 시그널을 이렇게 통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서로 간에 이쪽으로 뭔가 시그널 주고 얘가 서로 간에 시그널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방향비고 뭐 거리 뭐 억제 방식 이렇게 나오는 부분, 반성 저지 차지 뭐 반성 저지 방식 같은 건 뭐니까 여기서 비접점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시그널이 오고 있으면 동작을 안 하는데 여기서 시그널이 안 오는 순간 아, 이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죠. 비접점으로. 왜? 페이스에이프 개념으로 해서. 반성, 저지 방식 같은 건 항상 너 동작하지 마 하고 시그널을 보내주다가 시그널이 안 왔습니다. 동작하지 말라고 했던 놈이 안 왔으니까 아, 이거 동작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 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말에 따라서 나중에 보시면 말이 좀 헷갈립니다. 전력선을 반송을 해서 방향을 비교를 하는 거리 계전 방식이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시면은. 반송을 하는데 전류를 차동으로 비교를 해서 하기 위한 부분이다. 전류를 비교를 하겠다. 이거죠. 차의 비율을. 그래서 전류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돼 있겠죠. 87처럼. 그럼 내부 사고시, 외부 사고시 이쪽에 이렇게 계열되는 전류들이 틀려지겠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여기다 RC, 억제 코일. 여기는 OC, 동작 코일. 그럼 외부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바깥으로만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억제 코일만. 동작 코일은 동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순환전류 흐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키포인트가 뭐냐? 이걸 설명드리면은 외부 사고의 시에는 여기가 억제 전류가 되고 이쪽으로는 어떤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가운데 부분에.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방향이 같으니까 이쪽에서 유도되는 부분, 이쪽에서 유도되는 부분이 같다 보니까 여기는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만약 내부 사고가 났으면은 요게 억제 코일 쪽으로 흐릅니다. 아니, 동작 코일 쪽으로, 요쪽. 여기도 동작 코일. 이쪽으로. OC. RC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뭡니까? 안 흐르죠. 안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유도돼서 얘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얘도 이쪽으로 흐르고 얘도 이쪽으로 흐르니까 얘가 뭐 여기서 보면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 가운데서 전류가 만나서 못 흐른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쪽에는 내부 사고가 나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사고 시에는 여긴 전류가 흐르니까 서로 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 사고가 났을 때는 뭡니까? 이 안에 뭔가 전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동작 코일은 전류가 안 흐르고 억제 코일 쪽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내부 사고 나면 사고 났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 그 사고 전류에서 얘가 바깥으로만 흐르니까 안쪽에는 뭔가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류가 상쇄돼서 안 흐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류 차동이죠. 전압 차동이 되면 전압 차동 좀 뭔가 틀려집니다. 뭐가 틀려질까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알면 쉽습니다. 얘하고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OC 동작 코일이었죠. 전류 차동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RC 억제 코일이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전압 차동에서는 이게 바뀐다면서요. 전압 차동은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RC 억제 코일이고요. 여기 뭐라고요? OC 동작 코일인다고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냥. 그럼 또 뭐가 바뀔까요? 하나만 바뀌진 않겠죠. 요게 선이 이렇게 X자로 꺼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딱 알아야 될 거, 요건 딱 똑같지 않습니까? 87하고, 전류 차동하고. 근데 가운데 부분에 흐른다, 안 흐른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전류하고 전압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을 합니다.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는 없는 뭐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라든가 뭐 이게 PUTT 같은 데 또 보시면 반송을 해서 시그널을 막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자료를 보면 알 것 같은데 덮어놓으면 또 헷갈립니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차피 시그널을 반송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전력선을 통해서 반송을 하는데 방향을 비교하겠다 이거죠. 방향 비교, 이제 모선 방식에서 방향 비교, 위상 비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송 전류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지털 릴레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릴레이 종류가 뭔지. 보호계전기는 뭐를 하는 부분이 있다?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면 되죠. 그냥 밥 먹고 배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똥 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판정을 해줘야죠. 여기서 연산해서 판정이 되면 그때 출력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살을 더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디지털 계정기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키워드 뭐였죠? 쭉 나가죠. E, F, S, M, A,
D, 연, 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나간다고요. 여기 연산을 한다고요. 똑같죠? 필터링을 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머징을 한 다음에 AD 컨버터 컨에서 뭐 디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왔죠. 그냥 그 쭉쭉 해 가지고. 그럼 얘는 뭐고 이 부분을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또 나왔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전에 디지털 입력을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 부분 있죠. 전, 표, 부. 전압 전류를 표본화 해가지고 부호한 다음에 양자화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그림이 있었죠, 이 앞에. 그러니까 요거의 답안지의 형태들을 딱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디지털 계정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디지털 시그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방식들에 대한 각각의 장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장비의 구성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호계정기, 디지털 보호계정기를 쓰게 되면 아날로그 보호계정기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또 특징이 뭐냐? 장점 뭐였죠? 다, 소, 경. 아유, 6개 중에 3개 써졌습니다, 지금. 경고를 해서, 용접, 다소경고, 네? 다기능. 이게 소형화, 경제성, 경제성은 말이 안 맞는데 그냥 경제성이 들어가요. 고신뢰성, 뭐 융통성, 저부담, 이게 디지털 계정기의 적이라고요. 단점이 뭐였죠? 보통 이제는 특징이고요. 써서 한 거, 예? 보통이자 나왔으니까 보통이자가 뭐라고요? 이건 뭐죠? 단점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단점. 얘는 장점. 단점은 안 좋은 거죠. 서지에 약하다. 사용 기간이 뭐 이렇게 길지 못하다. 아날로그 같은 20, 30년 쓰는데 디지털 계정기는 안에 소자 특성 때문에 한 10년에서 15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항온 학습이 있어야 된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전자기기들 밖에 나가서 쓴다고 되나요? TV 막 그 겨울에 밖에 나가지고 써보십시오. 제대로 되나. 날씨 춥거나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부분은 좀 틀려진대. 그리고 요거는 고온 같은데 약하다. 항온학습 뭐 고온 뭐 이런 부분 얘기를 가지고 쓰시라는 얘기죠. 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장점,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디지털 보호계정기가 아날로그 보호계정기에 비해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보통 이자, 뭐 이자가 보통인가요? 요즘 뭐 이자가 뭐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예? 보호기능, 통신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진단 기능, 아까처럼 기계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근데 얘 스스로 저기 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머리 아프고 만져보든, 배 만져보든, 이거 탈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뭡니까, 요즘은. 막 체온계 재보고, 그 다음에 혈당 체크해보고, 뭐, 혈압계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나서 뭔가 신뢰성 있게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호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좀 지나면 이제 여기다 팔뚝에다 딱 재고 있으면 원망을 해가지고 저쪽 연결해가지고 이 정보를 저쪽으로 보내주면 지금 뭐 그 의사가 딱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당신의 몸이 어떠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라. 뭐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런 통신 기능에다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알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전자팔찌 달고 다니죠. 지역 벗어나면 그냥 뜬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 때문에 지금 막 같이 그 외국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 그 저기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 관광객 한 명 오면은 한 사람 붙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왜? 걔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료받는데 뭐 하는데 한 2, 3일 걸린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원스톱 아닙니까? 그냥 딱 하면 1차적으로 건강검진 받아보시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 줍니다. 한 12시간 안에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얘기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것도 비쌉니다.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막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원짜리 계정기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들은. 알고리즘 때문에 별건 없는데 디지털에는 그런 내용들이 오는 겁니다. 제페로가 숫자로 몇 번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0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95분까지를 보통 많이 쓰는데 96번부터는 할당을 하니까. 예? 예? 생각나는 숫자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몇 번일까요? 하나. 제페로. 아무 숫자나. 몇 번일까요? 47. 47. 또 몇 번일까요? 예? 유기린 씨 몇 번일까요? 예? 민시동 씨 몇 번일까요? 영화도 친구 있죠, 친구. 79. 친구. 제표로는 친구다. 친구처럼 79입니다, 79.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79가 나옵니다, 이따가. 47은 그럼 뭘까요? POR. 페이지 오픈 릴레이. 이겁니다. 전화에 대한 결상. 전류에 대한 결상은 46. 전류, 결상. 이거입니다. 이거 똑같이. POR은 잘 안 씁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숫자 하나 맞았네, 진짜. 네?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한번 틀려야지 두 번째는 안 틀릴 거 아닙니까? 자꾸 반복해서. 예? 친구, 요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친구 2. 예? 자, 제페로는 그겁니다. 그럼 제페로 하는 중에 뭐냐? 단상제페로, 삼상제페로, 단상 플러스 삼상제페로, 다상. 요거까지만 일단 딱 하고,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요거에 각각 장단점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요 뒤가 또 생각 안 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스카다.